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년 연속 긴축기조라는 평가 속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늘어났고 의료개혁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10대들까지 피해자가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지사와 청양 구민들의 대화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오늘 환경부가 주관한 주민 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폭염에 동물원의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세종 지역의 폭염특보는 이번 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은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늘렸고 저출산 대책과 최저 생계비, 병사 봉급에도 증액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역대 최저인 2.8%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안팎의 증가율에 머물게 됐습니다.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좀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를 해야 될. 주요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정부는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다시 11.8% 늘린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R&D로 분리됐다 다른 항목으로 이관된 예산을 감안하면 지난해 R&D 예산보다도 4천억 원가량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건복지와 고용 예산도 5% 가까이 늘렸습니다. 기초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11만 8천 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 110만 개가 공급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 택배비가 연간 3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는 19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재 병장 기준 165만 원인 병사급여가 20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분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SOC 예산만 올해보다 3.6%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 이번 예산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엔 2.9%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전기조 속에 필요한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입니다. 현 정부 세 번째 예산안 편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나랏 빚이 400조 원 넘게 늘었다며 재정 부담으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건전 재정 원칙에 따라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는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2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입됩니다.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재난 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10대들까지 피해자가 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에 떠도는 학교 명단입니다.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30여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야 여기도 얼굴 팔렸다 해서 봤는데 본인 얼굴이랑 그렇게 합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각 교육청은 즉각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접수된 피해 의심 사례는 대전 3건, 세종 2건, 충남 6건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봤다는 내용인데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학교 측에서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주의보 발령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합성물 소지와 유포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알리는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친구나 지인인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잘못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후죽순 퍼지는 불법 합성물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까지 공유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피해 신고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영상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는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개연우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실국장 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방심위는 먼저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텔레그램 측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도 추진해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삭제, 차단 같은 시정 요구도 검토 중입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7,100여 건의 성적 허위 영상 관련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400여 건으로 집계돼 시정 요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있는 걸로 알려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관련 조치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오늘 밤샘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제정안의 내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 저녁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엽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을 그것도 이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거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준비만 되면 저희는 바로.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자 민주당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간호법은 내일 오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40여 건도 상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가위는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충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7명이 업무가 과중하다면서 모두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10분도 안 돼 또 다른 환자도 실려옵니다. 최근 이 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 모두가 사직서를 내고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증이 말할 수도 없지. 죽으라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 시민들은. 안 그래? 이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진료 환자가 30% 정도 늘고 응급 환자 전원도 어려워져 의료 사고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의사 4명을 더 채용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인력 채용이 어렵고 급여 인상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병원 측과 갈등을 겪다 결국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인근 병원들은 전문의 군의관 등 외부 인력 지원과 응급실 병상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응급실을 진료를 도와주려고 하고 보건주소에 나가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한테도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건국대 충주병원은 일단 전문의 급여 인상과 인력 추가 채용 의사를 밝히며 물러섰지만 의료진 집단 사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지사와 청양군민과의 대화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오늘 환경부가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 역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자체 경제와 지역 주민 사회의 수익을 환경부의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1시간 전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찾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환경부가 앞장서서 환경 파괴부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다목적 댐 건설을 밀어붙인다며 설명회장 연단을 점거하며 행사 진행을 막았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나갔다가 다시 청양이 내 고향이 좋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댐을 막게 되면 저희 고향을 또 잃잖아요. 설명회를 들어보자는 찬성 측 주민들과도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물민들은 여기 다 지금 가만히 참석했잖아요. 예? 지금 공청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력까지 배치되는 격앙된 상황에 청양군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좀 많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청양 지천댐 설명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30여 분 만에 취소됐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환경부는 다시 주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천댐에 관련해서는 이게 후보지 아닙니다. 후보지가 아니라 아직은 이제 댐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해가면서 이미 세 차례나 댐 건설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렀던 청양군이 다시 한번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처럼 같은 청양 주민들 사이에도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쟁점은 무엇인지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의 기폭제가 된 건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입니다. 환경단체는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 댐이 오히려 주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 지난 2020년 최장 장마 기간 동안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금산과 영동 등 6개 시군에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대량의 폭우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댐이 범람하거나 댐이 무너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일 수 있어서 반면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댐을 만들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번에 최대 220mm의 비가 내려도 댐이 지천과 함께 수용해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고 가뭄 대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뭄으로 보령댐이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했고 서남부권에 제한급수를 시행한 데다 2035년이면 현재 하루 물 이용량의 10%를 넘는 약 18만 톤의 물이 매일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지천댐은 저수용량 5,900만 톤으로 청양 장편면부터 부여 은산면까지 300여 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는 물론 미호종계 등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까지 파괴될 수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들이 있고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근데 댐은 결코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터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반면 찬성 주민들은 댐 주변 공간을 활용해 오토 캠핑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스마트팜이라든지 관광 레저 관계 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규 댐 건설의 전제 조건인 물 부족 예측량을 두고도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해석이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2030년 이후 물 부족량을 연간 2억 5,600만 톤으로 보고 기존 시설 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보다 2.4배 많은 연간 6억 2,600만 톤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위기를 맞아 불붙은 댐 건설 논란 속에 물 부족 예측량부터 정확히 분석해 중장기 물수급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정보화 강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돕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활용률이 0%에 가까운 결제 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을 넘게 쓰는 등 곳곳에서 부실 운영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열린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 개통식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지원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5년간 우리 정부가 투입한 돈은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작 이후 최근까지 자금 이체는 불과 4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목표 대비 활용률이 0.004%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캄보디아 시중은행은 비슷한 시기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개통한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코이카는 사전조사 당시 비슷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부실 운영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선 510만 달러를 들여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필리핀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밀려 거의 활용되지 못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선 모래양이 많은 현지 하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구축한 수자원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조사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IT 전문가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예비조사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거나 IT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사전 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예슬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호텔의 소방 점검을 맡은 업체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서연 기자입니다.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호텔 업주 등 호텔 관계자들의 주거지 3곳과 이 호텔의 소방 점검을 맡은 업체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소방 점검 업체는 지난 4월 이 호텔을 점검했지만 당시엔 소방 관련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호텔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생존자와 목격자 등 2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습니다. 해외 도메인과 차명 거래로 추적을 피해왔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확인된 것만 6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곳곳을 수색합니다. 당시에는 개발 기획과를 했고 곳곳에서 나온 돈 뭉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 서버, 국내 웹소설과 웹툰 등 K 콘텐츠를 불법 공유한 사이트 아지툰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지툰 운영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거된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국내 웹소설 250만여 건, 웹툰 74만여 건을 불법 유통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냈습니다. 확인된 것만 6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범죄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꾸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국인 명의의 온라인페이로 결제하고 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범죄를 은폐해온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투는 국내에서 K 콘텐츠를 불법 공유한 최초 사이트이자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사이트 아지툰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경로도 차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는 일명 먹튀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24일 둔산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형 피부과의 폐업으로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둔산동 소재 피부과의 경우 문을 닫기 하루 전까지도 회원권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폐업을 할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둔섬동에 위치한 해당 병원은 저도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름 규모가 있다고 알려진 병원이었습니다. 해당 피부과 지금 지난 금요일 갑작스레 휴업을 했고요. 현재 병원 홈페이지에는 이제 임시 휴업 중이라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폐업 사실 알려진 지 지금 2,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악된 피해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점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이 보통 피부과에서는 이제 여러 회차의 정기적인 이제 시술권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하기 때문에요. 이제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형 피부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 네임을 믿고 선결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본사 측에서는 이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현재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선결제한 후에 폐업을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업을 중단하기 하루 직전까지도 뭐 적극적인 마케팅하면서 결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술비를 받을 당시에 이미 폐업이 예정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장내 진료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폐업을 할 당시에 적절하게 환자의 이제 권익보호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또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경우 뭐 이제 해당 의사 병원장이죠. 그는 면허 취소 여부까지도 지금 검토가 될 수 있고요. 작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럽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당혹스럽고 또 이에 피해와 관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구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 검토하면서 저희 비슷한 사건이나 판결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뭐 치과, 성형외과 등 뭐 선결제 받고 소위 말하는 이런 먹튀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지금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환불 절차가 그나마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남아있는 금액이라도 조금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결국 피해 금액 자체가 큰 돈이기는 한데 이게 또 막상 소송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다 보니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송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판결 나온다고 해도 뭐 이미 자력이 없어서 뭐 돈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하면 돈 받기는 결국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뭐 헬스장, 필라테스 이런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먹튀 논란이 그동안 많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되거나 혹은 피해자들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결제를 유도한 후에 이렇게 예고 없이 폐업을 할 경우에 업종이나 아니면 그 업종에 따라서 처벌이나 혹은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은 건지도 궁금하네요. 크게 처벌 절차나 이제 보상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에도 이미 한 작년에도 우리 지역 포함해가지고 필라테스, 헬스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들 특징은 폐업하기 하루 전날까지 정말 영업을 열심히 한다는 건데 이러한 행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사기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국 이때도 문제되는 건 저희가 이미 이제 지급해버린 뭐 회원권 구입 비용, 레슨 비용 아니면 뭐 상조 납입 비용 뭐 이런 선 결제한 돈들인데
이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피해 구제 신청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서는 중간에 어떤 합의안을 권고한다거나 중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중 다행인 건 혹시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수개월 이제 할부 결제를 하신 분들이면 할부 항변권이라는 걸 행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제 결제를 했다고 하면 남아 있는 카드 대금은 내가 사기당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뭐 현금 유도를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고액을 현금으로 냈을 시에는 더 많은 할인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회원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피해 보상에서도 좀 받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에도 여전히 소송 외에는 특별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좀 더 많은 이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보통 이제 물건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뭐 너무 싸서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술권이나 회원권 같이 선물 결제하는 경우에는 뭐 시세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통일된 가격 기준도 없기 때문에 뭐 단순히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아니면 너무 할인을 많이 하네라고 해서 미리 좀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피해 줄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드 결제를 좀 최장 기간으로 해서 해보시는 방법이 좀 있겠고 이게 제도적으로는 이제 현재 뭐 치료나 시술, 뭐 레슨 이런 것들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시스템 자체를 좀 결제 자체 분할로 할 수 있게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업체가 뭐 먹튀하거나 아니면 정말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업해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뭐 저희 보험을 좀 도입해서 보상보험 가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공제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폭염에 동물원의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더위에 지친 동물들에게 얼린 과일을 특별식으로 주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나 돼야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경 기자입니다. 사육사가 과일을 집어들자 코끼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벌립니다. 수박 반 통을 통째로 입에 넣고도 성이 안 차는지 사과와 참외까지 한 입에 받아 먹습니다. 유럽 불곰은 아예 물에 뛰어들어 얼린 고기와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긴 폭염에 지친 동물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공되는 얼린 음식들은 더 없는 피서 방법입니다. 얼음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비거나 뭐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행동을 그렇게 먹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넣어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얼음으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로 다가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먹었어? 좋아하지. 호랑이가 얼음 먹으니까 좋아했어? 응. 시원해했어? 지역에 40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 기상청이 2008년에 폭염특보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대전과 세종, 공주 지역을 기준으로 최장 기록은 2018년의 40일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번 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장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남쪽에 해상에 위치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동풍이 유입되면서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강해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우리는 더위가 문제인데 태국에서는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휴양지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태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칼에 베인 듯 산 정상부터 시작된 산사태. 토사가 덮친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과 호텔은 토사에 묻히거나 무너졌고 차량들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 휴양지 푸켓 일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러시아인 관광객 2명 등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강이 범람해 주택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 복구는 엄두도 못 냅니다. 태국 북부와 남부 지역에 잇따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졌습니다. 3만 가구 이상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각에선 수백 명이 숨진 2011년 대홍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고속철도 터널 건설 현장에선 내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갇혔습니다. 생체 신호가 아직 잡히고 있어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강가 주민들에게 집안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등 침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시 유명 휴양지인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또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회원국들을 향해서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나토는 물론 미국과 방위비를 협상 중인 우리 당국도 트럼프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라는 숫자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 목표는 현재 2%.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로는 미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목표치를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I'll insist that every NATO nation must spend at least 3%. You have to go up to 3%. 2% is the steal of the centu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끔찍한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엔 방위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나토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우리 정부도 트럼프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에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을 상대로 오는 2026년에 적용될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극심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우리 지역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곳곳에선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22도, 세종 21도로 열대야는 쉬어가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공주, 논산이 33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0도, 서산 22도, 한낮에는 당진과 아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21도, 한낮에는 보령이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